홈캠 해킹, 요즘 흔한 일이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불과 한 달 전까지는. 하지만 내 친구 민수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지금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매일 밤 3시가 되면 저절로 깨어나 창문을 확인한다. 옷장 안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건 아닌지, 누군가 들여다보는 건 아닌지. 친구들은 나를 피해 다닌다. 드라마 때문에 이상해졌다고 수군댄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일 밤 창문을 확인하고 모든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3월 15일 화요일, 민수는 성격이 꼼꼼한 친구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드디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자취를 시작했다. 반지하 원룸이지만 민수에게는 꿈에 그리던 독립공간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다. 민수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홈캠이라도 하나 사놔라. 그래야 내가 안심하지. 민수는 효자였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는 비싼 보안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고나라를 뒤지기 시작했다. 민수가 올린 구매글에 김철수라는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다. 민수는 김철수의 프로필을 확인해봤다. 가입한 지 6개월 정도, 거래 후기가 23개나 있었다. 모두 좋은 평가였다. 민수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거래 장소는 3호선 녹번역 2번 출구였다. 김철수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눈빛은 온화해 보였다. 민수 학생이죠? 제가 김철수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친근했다. 손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저는 이미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집에 살아서 필요 없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설명이었다. 민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거래는 순식간에 끝났다. 현금 8만 원. 김철수는 심지어 친절하게 명함까지 건넸다. 김철수, IT 보안 컨설팅. 설치할 때 어려우면 연락 주세요. 3월 19일 토요일, 민수는 하루 종일 홈캠 설치에 매달렸다. 거실 TV 위쪽에 설치하고 앱 설정까지 완료했다. 오후 4시경에 드디어 설치가 완료했다. 핸드폰으로 앱을 실행하니 자신의 거실이 또렷하게 보였다. 와, 이거 완전 좋은데?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민수는 가끔 외출했을 때 앱으로 집을 확인했다. 항상 평범한 거실 모습만 보였다. 그런데 3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30분, 민수가 내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 직접 와서 봐야 해.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진짜 공포가 섞여 있었다. 민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계속 훔쳐보고 있었다. 평소 당당한 성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거 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홈캠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민수 집 거실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낡고 음침한 지하실 같은 곳. 콘크리트 벽에는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녹슨 파이프들이 천장에 뒤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이상한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뭔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옷인지 걸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 그것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맞았다. 하지만 너무 야이고 더러워서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다. 여자였다. 젊은 여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벌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봐서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와, 추워. 그때였다. 핸드폰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작고 떨리는 여자 목소리. 살려줘. 제발. 3월 27일 월요일 오전 6시.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으면서 계속 화면을 지켜봤다. 여자는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때로는 벽을 두드리며 뭔가를 외치는 것 같았다. 새벽 4시경에는 더 끔찍한 장면을 봤다. 지하실에 누군가 들어왔다.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가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는 벽 구석으로 더 깊숙이 숨었다. 하지만 피할 곳은 없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민수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홈캠으로 방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이성호 순경의 반응은 차가웠다. 요즘 이런 신고 정말 많아요. 대부분 페이크 영상이나 해킹으로 인한 오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민수가 다급하게 핸드폰을 보여줬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평범한 거실 화면만 나왔다. 보세요. 지금은 정상이잖아요. 일단 홈캠을 완전히 초기화해 보시고 그래도 계속 이상하면 다시 오세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여자가 진짜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어젯밤에 김철수한테서 문자 왔어. 홈캠 잘 작동되고 있나요? 혹시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하필 그 화면이 나타난 시간에. 우리는 김철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중고나라에서 김철수 계정 분석. 가입일 2023년 9월 20일. 약 6개월 전. 판매 물품들 모두 전자기기, 홈캠,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거래 후기 23개. 모두 5점 만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째, 판매 물품들이 모두 카메라나
마이크가 있는 기기들. 둘째, 거래 후기들의 작성 스타일이 묘하게 비슷했다. 이거 봐. 민수가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구매자들의 댓글을 시간 순으로 보면 처음에는 만족하다가 갑자기 댓글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홈캠의 일련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것이다. 기사를 읽어보니 실종자 물품 목록에 민수가 산 홈캠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델명이 있었다. 그리고 김철수의 중고나라 가입일은 이수진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민수야, 우리가 본 그 여자가 이수진이야. 그날 밤 홈캠 앱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에는 다시 그 어두운 지하실이 보였다. 그리고 구석에서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이수진. 내 이름은 이수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우리는 이수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갔다. 실종된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홈캠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성호 순경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이수진 씨 실종 사건은 저희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홈캠 해킹으로 그런 영상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우리 스스로 더 조사해 보기로 했다. 김철수의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만 들렸다. 회사명도 검색해봤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완전히 가짜 신분이었다. 그날 밤 11시 민수와 나는 민수 집에서 홈캠을 계속 지켜봤다. 밤이 되자 다시 그 지하실 화면이 나타났다. 이수진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다. 새벽 3시경 더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 지하실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보였다. 중년 남자. 안경을 쓰고 있었고 평범한 외모였다. 누구나 길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가 이수진에게 뭔가를 건넸다. 음식인 것 같았다. 이수진은 망설이다가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웃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마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학생.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잘 보고 계신가요? 재미있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근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소름 끼쳤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민수가 벌벌 떨기 시작했다. 헐, 그 사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무서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곧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 급히
내 집으로 피했다. 3월 28일 월요일 오전 7시.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다시 경찰서로 갔지만 이상하게도 녹화된 영상에는 평범한 거실만 나와 있었다. 이상해. 분명히 녹화했는데? 그때 경찰관이 말했다. 그런데 어제 비슷한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홈캠으로 이상한 화면이 보인다고. 강남에 사는 대학생인데. 우리는 그 대학생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민아라는 여대생을 만났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밝은 성격의 학생이었지만 그날은 얼굴이 창백했다. 저도 중고나라에서 홈캠을 샀어요. 판매자 이름이 김철수였어요. 역시 같은 사람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다른 집 거실이 나와 홈캠이 잘못 작동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너진 건물 같은 곳이더라고요. 미나 씨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화면은 우리가 본 것과는 또 달랐다. 폐허가 된 건물의 내부였다. 천장이 무너져 있고 벽에는 큰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헤매고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다. 미나 씨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서 보여줬다. 그 기사의 사진 속 남자와 화면 속의 남자가 똑같았다. 우리는 소름 끼쳤다. 이것은 연쇄범죄였다. 김철수의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총 23개의 거래 후기, 23명의 구매자. 지금까지 겪은 내용들을 추론해 보니 23명의 구매자, 23명의 감시자, 23명의 피해자. 이 사람 연쇄 납치범이야.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을 알게 됐다. 다크웹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분들에게는 특별 할인. 우리가 본 홈캠 영상들이 실제로는 다크웹에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철수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를 상품화한 사업가였다. 23명의 실종자들은 23개의 서로 다른 장소에 각각 단독으로 감금하고 그것을 23명의 구매자들에게 1대1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구매자들이 그 영상을 보며 느끼는 공포와 호기심, 그 반응까지도 또 다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무서우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빠져드는 것처럼. 대학생 미나 씨의 고백이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들과 만나고 계시는군요. 반가워요, 미나 학생.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철수가 우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제 핸드폰도 해킹당한 것 같아요. 카메라 불빛이 계속 깜빡거려요. 우리는 모든 핸드폰을 끄고 급히 그곳을 떠났다. 3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우리는 핸드폰을 모두 꺼둔 채 PC방으로 피했다. 김철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던 중 다크웹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 1만 2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매자들의 반응도 함께 스트리밍 된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야? PC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인수가 급하게 나를 붙잡았다. 저기 봐.
PC방 밖에 검은색 아반떼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 안경을 쓴 중년 남자, 홈캠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김철수였다. 그는 우리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PC방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뒷골목에도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이 보이랬다.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김철수가 입구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이에요.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다. 그 순간 미나 씨가 비명을 질렀다. 도와주세요. PC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돌아봤고 알바생이 뛰어왔다. 김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PC방을 빠져나갔다. 우리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3월 28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철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봤고 차량 번호도 확인했다. 담당 형사 박지훈 경감이 설명했다. 김철수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조민석이고 이미 사기 스토킹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혼자 행동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민석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7명의 공범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완전한 조직이었다. 3월 29일 수요일 오전 6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조민석의 휴대폰을 역추적해서 서울 외곽의 폐공장을 찾아냈다. 경찰 특공대가 아지트를 급습했을 때 발견한 것은 23개의 방, 23명의 피해자, 그리고 각 방마다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와 스트리밍 장비. 피해자들은 모두 살아있었지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상태였다. 이수진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상했어요. 구조된 이수진의 증언이었다. 그들이 저를 해치지는 않았어요. 마치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조민석 일당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전시품으로 만들어 피해자들의 절망과 공포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돈을 벌었다. 4월 5일 수요일 조민석 일당은 모두 체포됐다. 23명의 피해자들도 모두 구조됐다. 언론에서는 사상 최악의 사이버 범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조민석 일당이 운영한 다크앱 사이트에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살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1만 명이 넘게 있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무서운 것은 조민석의 사이트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경찰이 다크앱을 더 깊이 수사한 결과 비슷한 사이트들이 수십 개나 더 발견됐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박지훈 경감의 말이었다. 4월 10일 월요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더욱 섬뜩했다. 조민석 일당 검거. 하지만 온라인 네트워크에는 여전히 활동 중. 조민석이 체포된 후에도 그의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새로운 관리자가 나타났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홈캠들이 중고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 이름은 이영수, 박민준, 최수현.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판매 패턴은 똑같았다. 전자기기, 저렴한 가격, 새 것 같은 상태. 또 시작된 거야?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큰일 났어. 뭔데? 미나 씨가 실종됐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고 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 순간 나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다. 조민석 일당을 검거했지만 그들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정보, 우리의 위치. 미나의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의 복수였다. 그리고 미나 씨 다음은 누구일까? 4월 12일 수요일, 미나 씨를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수사했지만 새로운 조직은 조민석보다 더 교묘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패턴을 바꾸고 끊임없이 진화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 핸드폰에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내가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 홈스케어이라는 이름의 앱이었다. 호기심에 실행해봤는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익은 방이었다. 내 방이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앱 화면 하단에 채팅창이 떴다. 새로운 타겟이네요. 이번엔 남자군요. 적응을 잘해야 재미있는데. 벌써 47명이 시청 중이네요. 내가 새로운 컨텐츠가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4월 15일 토요일, 미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매 순간이 공포다. 어젯밤 나는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내가 찍지 않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각도로 봐서는 천장, 벽, 심지어 화분 안에서까지 찍힌 것들이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환기구안, 전등안, 액자뒤, 심지어 치약 안에까지 수십 개의 초소형 카메라들. 모든 카메라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전히 녹화 중이었다. 그리고 거실 TV에 메시지가 떴다. 나는 이미 그들의 새로운 전시품이 되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 명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것도,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중계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안전할까? 당신의 스마트폰, 당신의 노트북, 당신의 TV, 심지어 당신의 자동차까지 모든 곳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다.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만의 것일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당신의 기기들을, 당신의 집을. 그리고 만약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하지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경찰도, 친구도, 가족도. 그들 중에 누가 관객인지 알 수 없다. 1만 2천 명.
당신 주변에도 그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당신 곁에 있으면서 밤에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라.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기기들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당신도 이미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반응이기 때문이다. 공포, 불안, 의심, 고립,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콘텐츠가 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며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시청자가 들었네. 혹시 당신도 그중 한 명인가? 실제로 중고 전자제품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크 앱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범죄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고 전자제품 구매 시 반드시 완전한 초기화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받길 바란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기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길 바란다. 전주 한옥마을은 낮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곳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작년 10월에 내게 일어난 실화로 친구와 함께 전주에 갔지만 혼자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르겠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고등학교 동창인 정민이한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 야, 이번 주말에 전주 가자.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못해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터라 반가웠다. 좋아.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그런데 하룻밤 묵고 가자. 그래야 제대로 된 여행 가잖아. 토요일 아침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다. 정민이는 계속 핸드폰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다. 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주 풍패지간이라고 있대. 거기 밤에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풍패지관? 풍패지관이 뭔데? 조선시대 건물인데 밤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댓글 보니까 다들 무서웠다고 하던데?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의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민이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전주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경.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비빔밥도 먹었다. 정말 평범한 여행이었고 정민이와 함께 웃으며 추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녁 8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다. 풍패지간에 가보자. 정민이는 배낭에서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꺼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까지. 야, 너 언제 이런 거 샀어? 요즘 유튜브 해보려고. 이런 콘텐츠가 조회수 잘 나온다더라. 그때는 몰랐다. 정민이가 왜 그런 장비를 미리 준비했는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갈 계획이었던 것처럼. 오후 11시 30분 한옥마을은 완전히 조용해져 있었다. 풍패지간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소름이 돋았다. 낮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에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어둠 속에서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아 보였다.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아니야. 자, 들어가 보자. 이상하게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 곧 동그라지는 밤에 잠그는데 정민이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건물 안은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넓은 마당이 있었다. 여러 개의 방들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여기가 바로 잠태청이야. 임금 미패를 모시는 곳? 정민이는 카메라를 켜고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온도였다. 10월 말이라서 원래도 쌀쌀했지만 건물 안은 더 추웠다. 마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은 것처럼. 그 다음은 소리였다. 바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정민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에이,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거 아니야. 더 재미있잖아. 정민이는 오히려 마음이 들떠서 카메라로 계속 촬영을 했다. 자정정각,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건물 아닌데도 바람이, 그리고 들려온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정민이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거 뭔 소리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까지 느껴졌다. 마치 지하에서 누군가 천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는데 한옥에는 지하가 없는데 그때 나는 마당 반대편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 정민아, 여기 봐. 마당 건너편 어둠 속에서 키가 매우 큰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사람 같았지만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뭐야 저게? 사람이야? 정민이가 카메라 불빛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이상하게도 불빛이 닿지 않았다. 마치 그 형체 주변만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때 들려온 목소리. 나가라. 깊고 낮은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이곳은 너희가 올 것이 아니다. 정민이는 내 팔을 붙잡았다. 카메라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야, 나가자. 진짜 무섭다. 결국 우리는 대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아까는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야, 문이 안 열려. 정민이와 함께 대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뒤를 돌아보니 그 검은 형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민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정민아, 괜찮아? 정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는데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정민이의 목소리였지만 톤이 완전히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정민이의 몸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았다. 정민아, 정신 차려. 내가 정민이를 흔들었지만 정민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닥에 비친 우리 그림자가 세 개였거든. 나와 정민이, 그리고 하나가 더 키가 가장 크고 팔이 가장 긴 그림자가. 이게 뭐야? 공포에 질린 나는 정민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정민이를 데리고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아까까지만 해도 단순한 미음자 구조였던 건물이 점점 복잡해져 갔거든. 복도가 길어지고 없던 방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계단까지 생겼다. 한옥에 2층은 없는데. 이상해. 이런 구조였나? 정민이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라왔다. 가끔씩 뒤를 돌아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 응, 알겠어. 곧 끝날 거야. 정민아,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괜찮아. 하지만 정민이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우리는 출구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건물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여자 목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정민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다. 오래되고 낡은 거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모습은 비쳤지만 정민이의 모습은 제대로 비치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조선시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 명이 거울 안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모두 썩어 있었다. 으악! 내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정민이가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네. 정민아, 뭔 소리야? 그때 거울에서 손이 나왔고 썩은 손이 정민이의 어깨를 잡았다. 정민아! 내가 정민이를 잡아 당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정민이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거울은 다시 평범해졌다. 내 모습만 비출 뿐 정민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민이가 사라진 직후부터 정민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민이와 함께 왔다고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왔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5시경 동이 뜨기 시작해 건물이 점점 밝아지면서 신기하게도 닫혀있던 대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장님을 만났는데 손님 언제 나가셨어요? 혼자 오신 거죠? 네? 아니요, 친구랑 같이. 아, 그런가요? 어제 체크인 할 때는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사장님이 기록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내 이름만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모든 게 이상했다. KTX 표를 확인해보니 왕복 1인석이었고 게스트하우스 예약도 1인실,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혼자 먹은 것들뿐. 그리고 핸드폰 갤러리에는 혼자 찍은 셀카들만 있었다. 정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더 이상한 건 핸드폰이었다. 정민이의 연락처를 찾아봤는데 이름도 통화한 내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해. 분명히 정민이랑 갔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며칠 뒤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해리성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정민이는 진짜 나와 함께 있었다. KTX도 같이 타고 비빔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며칠 전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거울을 보다가 내 뒤에 정민이가 서 있는 걸 봤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젯밤 정민이가 문자를 보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발신자는 내 번호였다. 지금도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정민이가 진짜 존재했는지 아니면 내 상상이 만들어낸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전주 풍패지관에는 뭔가 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전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늦은 밤에는 풍패지관에 들어가지 말기를. 특히 친구와 함께 한다면 더욱 조심하기를 바란다. 여럿이 같이 들어가도 돌아올 때는 혼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갑작스럽게 전주 여행을 제안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2002년 9월 15일. 그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다. 매일 밤 2시 47분이면 깨어나는 나. 그 정확한 시간은 내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순간이었다. 의사들은 PTSD라고 진단했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2002년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그해 여름, 나와 대학 동기 4명은 이태원의 한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찾았다. 그곳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반지하 공간이었다.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적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자신을 단순히 형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고 있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그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마치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깨트려 보는 듯했다. 술에 취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 모른 채. 그는 우리를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데려갔다. 겉보기엔 평범한 3층 건물이었지만 1층은 모든 창문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까지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수련회 같은 것인 줄 알았다. 그는 우리에게 휴대폰을 맡기라고 했다. 외부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순히 휴대폰을 건넸다. 방에는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고 화장실은 1층에 하나뿐이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만 나왔다. 이틀째 밤, 그는 우리에게 명상을 가르쳤다. 잡념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2일째 밤, 음식에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지러움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일째 밤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아직 정화되지 않았어. 더러운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자상한 형이 아니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우리를 지하실로 끌고 갔다. 지하실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반쯤 굳어있는 구덩이가 있었다. 이것이 너희들의 새로운 자궁이다. 여기서 다시 태어날 것이야. 그는 우리 중 한 명을 그 구덩이에 밀어넣었다. 12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진정한 자아와 만나라. 콘크리트는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지만 움직일 때마다 몸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 친구는 6시간 만에 의식을 잃었다. 우리는 그를 빼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묻기만 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날 밤 내 친구 한 명이 죽었다. 질식사였다. 그는 시체를 보며 말했다. 축하해. 그는 이제 순수해졌어. 그 이후로 그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다. 매일 밤 우리 중 한 명씩을 다른 방식으로 고문했다. 어떤 날은 24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게 했고, 어떤 날은 서로를 때리게 강요했다. 서로를 사랑한다면서 왜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와 한편인지,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그가 칼을 내밀며 말했을 때였다. 너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는 모두 살려주겠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떨었다. 그 순간 알았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그의 실험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12일째 되는 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가 외출한 사이 우리는 지하실 창문에 철장을 벗겨냈다. 창문은 좁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틈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우리 중 3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신고한 지 3시간 만에 그 건물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증언은 단순한 공동 환각으로 처리되었다. 약물에 의한 집단 히스테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2023년 어느 날 나는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사회복지법인 새희망재단 이사장, 소외 계층을 위한 헌신적 봉사, 올해의 자원봉사자상 수상, 그 남자였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이름은 박현수. 현재 여러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치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의 재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새희망재단은 겉으로는 청소년 상담과 보호를 담당하는 건전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재단의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나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아이들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박 이사장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밤에 특별한 수업을 한다고? 나는 재단의 청소부로 잠입하기로 했다. 3층 건물의 재단에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그룹홈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현수는 아이들을 지하 강당으로 모았다. 여러분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렸지만 아버지인 나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공허했다. 마치 20년 전 우리처럼. 그는 아이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나누어 주며 정화의식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순간을 촬영했다. 하지만 박현수는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 20년 만이군요.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셨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다.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결국 내게 돌아왔어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나는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달랐다. 박현수는 이미 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그분은 20년 전부터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나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당했던 일을 그 아이들이 똑같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언론사에 제보했고 몇몇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박현수의 사회적 영향력 앞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장소를 없애버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재단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박현수가 먼저 움직였다. 2024년 3월 17일 새희망 재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 불명의 화재로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고 20명의 청소년이 실종되었다. 박현수도 그날 밤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나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언론은 이 사건을 정신 이상자의 방화 사건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박현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종된 20명의 아이들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2024년 현재 나는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비슷한 청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희망의 집이라는 새로운 보호시설이 생겼고 그곳의 원장은 박진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다. 같은 놈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주변에서 갑자기 사라진 청소년이나 의심스러운 보호시설을 알고 있다면 제보해 주기 바란다. 그 악마는 지금도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다. 1980년 11월 김포공항. 뉴스는 이렇게 전했다. 활주로에서 2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종결됐다. 공식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내 삼촌, 공항에서 평생을 보낸 남자. 그리고 그의 죽음 뒤 한 권의 수첩에서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당시 삼촌은 새벽 점검 중 활주로에 불법 진입한 검은 세단을 보았다. 남자 3명이 내리고 무거운 가방 2개를 옮겼다. 그때 떨어진 두툼한 수표 다발. 잠시 후 도착한 인물은 공항 보안대장이었다. 그때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본 건 말하면 안 되는 장면이었죠. 며칠 뒤 삼촌은 낯선 시선을 느꼈다.
출근길 버스, 사무실, 집 근처까지 낯선 눈길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왔다. 그날 일은 없었던 거다. 다 잊어라. 낯익은 목소리, 바로 보안대장이었다. 바로 아침이 되자 삼촌은 경찰서에 달려갔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돈가방을 옮기는 걸. 하지만 경찰은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진술서 작성조차 거부당했다. 마치 경찰조차 이미 누군가에게 길이 막혀 있는 듯했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오히려 위험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부터 가방을 내렸던 관련자들 3명이 사라졌다. 남자 3명 중 2명은 교통사고로, 1명은 실종되었다.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친 기자는 가정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지워졌다. 남은 건 나 혼자뿐이었다. 삼촌은 자기 이름도 명단에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일상이 감옥이었다. 밤마다 현관문 손잡이가 덜컹거렸고, 창문 너머에서 4번, 5번 발소리가 멈췄다. 눅눅한 종이에 쓴 협박장이 신문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넌 다음이다. 삼촌은 매일 밤마다 술에 의존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끌 수 없었다. 가족들은 삼촌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자주 연락이 되지 않아. 한 번은 집에 찾아간 적이 있지. 그런데 집에 없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집에서 기다렸더니 새벽에 집에 들어왔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마셨는지 온몸에 술 냄새만 진동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문을 테이프로 다 가리더군.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단다. 삼촌은 가족에게조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겨울밤, 삼촌은 버려진 창고에서 수첩의 내용을 적고 있었다. 그때 실종된 마지막 용의자가 나타났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 만지는 순간 끝이야. 너도 죽는다고. 그리고 씻은 듯 눈동자가 흐려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곧이어 낡은 창고문이 열리고 묵묵히 걸어 들어오는 구둣발 소리가 났다. 삼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 뒤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며칠 후 삼촌 집 대문에 낯선 문양이 칠해져 있었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한 곡선과 낯선 기호들. 수첩 속 마지막 페이지에도 똑같은 문양이 있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표시였죠. 그날 이후 삼촌은 과묵한 사람으로 변했다. 누구와도 쉽게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삶은 늘 감시받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낯선 차량이 집 앞에 서 있었고, 새벽에는 구둣발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췄다. 그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듯한 공포에 갇혀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얼마 뒤 삼촌이 죽은 후 나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목격 장면, 사람들의 죽음, 협박의 흔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래
기묘한 문양과 함께 한 줄이 있었다. 그날의 돈은 결국 내 손에 있다. 삼촌은 목격자이자 돈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우린 모두 삼촌이 피해자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첩의 내용은 삼촌이 숨겨진 두 번째 가방을 몰래 챙겼다는 사실. 누구도 모르게 삼촌은 매일 공포에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발각될까 조마조마했던 것이었다. 침묵했던 것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숨긴 돈 때문이었다. 침묵을 한 이유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금까지 생각한 내가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삼촌은 무섭고 두려워서 술을 먹은 게 아니라 훔친 돈을 펑펑 써가며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이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삼촌이 두려워했던 건 진실을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는 목숨 깎아도 바꿀 수 없는 피 묻은 돈을 움켜쥔 채 밤마다 자신을 지켜보는 그림자의 압박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문제는 삼촌이 죽은 뒤였다. 내 집 현관에 같은 문양이 칠해졌고 휴대폰으로 걸려온 낯선 기계음. 돈 돌려놔야 한다. 나는 돈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도 창문 너머에 서 있는 실루엣. 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낯선 구둣발 소리가 밖에서 다가오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포공항 돈가방 사건. 공식적으로는 단순 절도. 그러나 수많은 죽음과 실종, 지워진 기록, 그리고 남겨진 수첩이 말해준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촌이 그 돈을 가져갔듯 이제 그들의 눈은 내게 옮겨왔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11년 7월 26일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SK 커뮤니케이션즈 운영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70%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2011년 7월 27일 오후 11시 47분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고 있을 때 내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친구, 싸이 다이어리 다시 시작했네.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다. 나는 황당했다. 싸이월드는 2009년부터 로그인한 적이 없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공간이었다. 뭔 소리야? 나 몇 년째 안 들어갔는데? 민수가 스크린샷을 보냈다. 내 싸이월드 미니 홈피 화면이었다. 거기에는 오늘 날짜로 새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쓴 글이 아니었다. 절대로. 다음날 아침 직접 싸이월드에 접속해봤다. 하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라는 메시지만 떴다. 이상했다. 분명히 어제 민수가 보여준 내 미니 홈피는 실제로 존재했다. 싸이월드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해당 아이디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올라온 게시글은 뭡니까? 고객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게시글이요? 어떤 게시글을 말하는 건가요? 반복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에 화가 치밀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스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또 글을 올렸네? 근데 좀 이상해. 이번엔 이런 글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 하나. 댓글 작성자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반 친구 이름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새벽 2시 47분 매일 정확히 이 시간에 내 컴퓨터가 저절로 켜졌다. 모니터에는 싸이월드 로그인 화면, 아이디 입력 창에는 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러 껐다. 하지만 모니터는 꺼지지 않았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다. 내 이름이었다. 키보드를 만지지 않았는데 화면에 글자가 타이핑되기 시작했다. 나는 키보드를 치지 않았다. 절대로. 공포에 질린 나는 IT 회사에 다니는 대학 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선배는 내 상황을 듣고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재현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계정이 삭제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하지만 선배가 내 컴퓨터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상하다. 네트워크 로그를 보니까 재현이 너희 집 IP에서 계속 싸이월드에 접속하고 있어. 하지만 싸이월드 서버는 이미 백업 모드로 전환됐고 새로운 게시글은 불가능해야 하는데? 선배가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재현아, 너희 계정만 다른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 IP 추적해보니까 중국이야. 정확히는 선양시? 2011년 해킹 공격의 발원지였다. 선배와 함께 해당 IP를 역추적했다. 그곳은 중국 선양시의 한 지하 서버실이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유출된 3,507만 명의 데이터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다른 계정들은 모두 딜리트 상태였지만 내 계정만 액티브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계정에는 특별한 태그가 붙어 있었다. 익스페리먼트 서브젝트 001 사이콜로지컬 모니터링 스테이터스 온고잉. 나는 실험 대상이었다. 며칠 후 부모님 집에 갔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요양을 하려는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99년 12월 31일 내 컴퓨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내 하이텔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있다. 2000년 3월 15일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재현이다. 하지만 왜 내 계정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의 일기가 써져 있는가? 2011년 7월 26일 재현이도 이제 시작될 것이다. 기록은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전된 것인가? 아버지의 수첩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1985년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전화국에서 누군가 내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다는 기록 발견. 1965년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우편함에 내가 쓰지 않은 편지가 계속 도착한다는 내용 확인. 우리 가족은 3대째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다. 매체는 바뀌었지만 현상은 동일했다. 편지, 전화,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였다. 선배의 도움으로 더 깊이 파고든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2011년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 실험의 일부였다. 프로젝트 디지털 고스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심리전 프로젝트였다. 목적은 간단했다. 디지털 기록을 통한 개인의 정신적 조종. 3,507만 명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장기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실험이었다. 선별 조건은 가족력, 심리적 민감도, 사회적 고립도, 디지털 의존도. 나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 더 조사한 결과 나와 같은 피해자가 전국에 47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다. 삭제되지 않는 계정, 본인이 쓰지 않은 글, 새벽 시간 자동 접속, 죽은 사람의 댓글. 그리고 그들 중 12명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디지털 자살이라고 불렸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내가 다음 타겟인가? 그때 내 컴퓨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화면에 버튼 2개가 나타났다. 나는 손이 떨렸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얘를 눌렀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싸이월드에서 이상한 일 겪고 계시지 않나요? 제 미니 홈피에 제가 쓰지 않은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김재현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로그아웃했지만 이제 다른 누군가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악몽 속에서 나는 댓글을 다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2024년 현재 프로젝트 디지털 고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NS,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그들의 실험은 침투해 있다. 당신의 오래된 계정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심지어 카카오톡까지. 만약 당신이 쓰지 않는 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만약 새벽 시간에 정체불명의 알림이 온다면, 만약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댓글이나 메시지가 온다면 당신도 이미 실험 대상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악몽 속 등장인물이 된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실험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영상은 2011년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심리전은 현재도 진행 중인 실제 위협입니다. 오래된 계정의 보안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